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받으신 프린트 옆에다가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학은 우선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룬다. 시,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읽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용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룬다 맞고요. 자, 문학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우리는 언어로 표현한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지만 이제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4번 삶의 의미를 깨우쳐 바른 삶의 길을 걷게 한다. 모두 맞는 말인데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다룬다.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죠.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함축적 의미를 다루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에서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문학에 대한 올바른 감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기 전에 우리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자, 김소월은 한해 정서를 계승한 전통적 민요적 시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별의 정한이라거나 어떤 여성적 어떤 기다림의 정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는 헤어짐을 드러내고 있죠. 헤어지면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선정이라고 해서 내면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면 심리. 그립다 말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망설이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심정을 여운을 남기면서 나타내고 있는 게 1년과 2연의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연에서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뒤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자, 이 부분에서는 외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까마귀와 강물이 재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정말 까마귀와 강물이 나를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처지가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물이나 까마귀와 같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심리나 처지,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대신 나타내주는 사물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화자는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런 처지와 상황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리를 이런 강물과 까마귀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대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까마귀의 의미는 아이고 자 죄송해요. 자, 까마귀의 의미는 우선 까만색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둡고 슬픈 이미지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둡고 슬픈 이미지. 그리고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별의 분위기 조성. 이 까마귀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이며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여기서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로 우리가 강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었죠. 이 강물은 끝없이 흐르는 시간의 의미예요. 이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은 그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도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이 강물은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결국 이거 두 가지는 다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별을 재촉하고 있어요.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으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별의 안타까움과 갈등을 고조하고 있구나. 물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1년과 다르게 3, 4년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인 까마귀와 강물이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화자가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고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라는 의미였고, 강물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끝없이 흐르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별을 재촉하니까 어때요? 더 이별의 안타까움과 갈등이 고조되겠죠. 이러는 우리가 이제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별의 상황과 이별의 안타까운 상황, 심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보시면 2번 이 시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냉소적 분위기다. 이 냉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차가운 웃음, 다시 말하면 비웃는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 비웃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별이라고 해서 꼭 절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서글프고 이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드러난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절망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은 아니고, 낭만적이다, 뭐 단순히 낭만적인 건 아니겠죠. 경쾌한 건 더더구나 아니고, 이럴 때 애상적이다라고 할 때 애는 슬프다라는 뜻이고 상은 쓸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은 슬프고 쓸쓸하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뭔가 여러분 프린트를 볼게요. 자, 기억은 그냥 갈까, 이 부분이에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이랬었죠. 이럴 때 그냥 갈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화자의 내적 갈등, 맞죠? 갈까? 가지 말까? 더 볼까? 보면 안 될까? 이런 어떤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그럴 때 다시 더 한 번은 미련이에요. 여운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이 뭔가 봤더니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그랬었고요. 여기서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대구법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앞부분 다시 가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디귿이 여기 이 부분이었는데,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요 문장은 요 앞부분에서의 문장 구조와 뒷부분에서의 문장 구조가 닮아 있다, 비슷하다,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이 뭔가 봤더니 서산에는 해 진다고 요 부분이죠. 그쵸? 서산에 해진다고 라고 하면 서산에 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서산에 해지면 헤어져야죠. 떠나야죠. 그래서 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리을에 뭐라고 했나 봤더니 화자의 정서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정서적 변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정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화자가 지금 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변했나요? 그건 아니죠. 정서적 변화라는 말은 그런 마음이 변했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 때문에 그리움의 감정이 더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바뀌었다, 변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4번이 되겠구나.
자, 미음은 아까 뭐였냐면요. 앞강물, 뒷강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강물, 뒷강물이라고 하는 것의 강물은 시간의 흐름이다. 우리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번은 맞고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정읍사라고 하는 백제 가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 가요는 천여 년 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던 가요예요. 600년대에 망한 백제 시대의 노래가 계속 1000년 가까이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이제 15세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 백제의 유일한 가요예요.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 백제의 유일한 가요고, 한글로 기록된 가요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가요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 자, 백제 가요였던 이 정읍사는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뭐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한글로 기록된, 자,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유일한 백제 가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글로 기록된 가요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요죠. 그리고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예요. 백제 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패망한 나라다 보니까 뭐 신라 시대의 노래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백제 시대의 노래는 거의 지금 이 정읍사가 유일한 가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갈게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그랬죠? 이럴 때 달하, 이럴 때 하는 높임을 나타내는 혹격조사예요. 그래서 달하를 해석하면 달님이시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님이시여. 높이곰 도다샤, 이럴 때 곰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조.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그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요 부분은 별뜻 없는 후렴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의미도 없이 흥을 돋우기 위한 조흥구다, 후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길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머리곰 이러면 멀리 멀리 해서 이 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멀리, 깜깜한 밤에 멀리 멀리 길을 비춰달래요. 자, 그러고는 이제 이연으로 가면, 이제 후렴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뒷부분으로 가면, 저젠 여러신고요, 이럴 때 저젠은 저자에다가 이가 결합된 형태고요.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저자예요. 저자. 그래서 시옷 결합해서 저잣거리, 저잣거리로 바뀐 현대에는 저잣거리라고 하는 글자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저잣거리가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 그죠? 이제 저제 그러면 시장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여러신거요 그럴 땐 여는 있다, 계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 계신가요? 시장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님한테. 그 님은 어디에 있대요? 지금 시장에 있대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적 화자의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시장에 가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 가 있다는 것은 결국 행상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유일한 현정 가요인 이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시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저자라는 거죠. 저자. 이 저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시적화자의 남편은 행상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저지엔 여러신거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증대랄 드대율쉐라, 이럴 때 증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질퍽한 곳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땅이 질퍽하고 좋지 않은 곳, 깜깜해지면서 어둡고 질퍽한 곳에 발이 빠졌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의미를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남편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위험한 모든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기야 진데랄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을 드데율쉐라 이럴 땐 이 드데다라는 말은 디디다. 밥다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여기 리을쉐라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까 두렵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어능이다 놓고시라. 이 말은 어느 것이든 다 놓아버리십시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분분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지금 남편이 취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놓아버리세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놓아버리시고 얼른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가논데 그럴 때 여기 내 뒤에는 내 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내 해라는 것은 내 것이죠. 이 내 것이란 건 뭐예요? 내 님이겠죠. 내 님. 내 님 가논데 그 말은 내 님이 가는 곳에 점그랄쉐라 이럴 때 점그다라고 하는 말은 날이 저물다의 뜻입니다. 날이 저물다. 내 님 가는 곳에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님이 가는 그 길에 날이 저물어서 님이 이제 남편이 돌아올 때 위험하거나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달님에게 환하게 비추어서 남편이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쓴 백제의 유일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가요가 바로 정읍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주제가 뭐라고요?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남편이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의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백제의 유일한 현정 가요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로 기록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보시면 아까 여기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후렴구여서 별 뜻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걸 제외하면 요 부분이 이제 초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종장으로 해서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조의 형식. 시조의 형식으로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형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 정읍사의 형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조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통용되었던 어떤 노래 시가의 기본적인 형식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아까 달하 이거였거든요. 자, 달하 할 때 달은 기원의 대상이며 높임의 혹격조사 하가 사용되었다. 맞죠? 달님이시여 그랬었어요. 자,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 강조를 니은이 뭐냐면 높이곰이었어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그럴 때 높이곰의 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전미사다. 맞죠? 강조를 나타내는 전미사인 곰이 사용되었다. 맞고요. 자, 디귿은 뭔가 봤더니 저제예요. 저제는 아까 저작거리 할 때 저자의 과거의 옛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작거리 할 때 저제는 시장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진대라고 하는 것은 땅이 질척질척한 곳, 어두운 곳, 혹은 위험한 곳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드데율쉐라 할 때 리율쉐라는 하고 싶다가 아니라 뭐예요?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뜻이었어요.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잘못된 것을 골라주니까 5번이 되겠죠. 자, 5번.
자, 그 다음엔 이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 김영랑은 이제 순수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시문학파 동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를 주로 쓰신 분입니다. 김영랑. 자, 여기서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화자가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한다면 단순히 시적화자가 좋아하는 꽃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의 보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뭐 가치, 소망, 뭐 꿈, 목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지금 보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림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기다림? 그런데 기다림의 정서에서 바로 뒤로 넘어가면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미 모란이 떨어졌어요. 365일 중에서 360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모란이 피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다림과 동시에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상실감을 느낍니다.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그래서 이제 모란이 떨어진 날 그제서야 봄을 잃었대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이것은 이제 그 모란을 잃어버린 모란이 이미 떨어져 나가서 모란을 상실한 그런 상태겠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자, 이게 다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잠깐의 그 기쁨을 뒤로 하고 지금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려서 봄이 다 사라지고 천지의 모란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 보람이 어떻게 됐대요? 서운케 무너졌대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이건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죠, 여러분. 아무리 모란이 피어서 사라지고 나면은 내 한 해가 다 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나친 과장된 표현으로 그만큼 나에게는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대감이었고 가치였는데 그 상실감이 크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360날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렇죠? 다시 기다려요. 아까 기다렸다가 상실감을 느꼈는데 다시 지금 또 어때요? 360날 기다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기다림, 상실, 또 다른 기다림으로 계속 기다렸다, 잃어버렸다, 다시 또 기다렸다, 다시 잃어버리는 그런 순환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60날은 실제로 모란이 이제 잠깐 5일 동안만 거의 5일 정도만 피기 때문에 실제 360날 동안 기다려야만 5일간 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60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만큼 이 그냥 뭐 오랜 시간 동안 아니면 하루 한 해를 거의 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굳이 360날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어떤 서글픔의 정감을 더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글픔의 정감이 매우 깊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아주 깊은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걸 강조해요. 기다림의 강조예요. 기다림의 강조. 360날 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뭐 오랜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360날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시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360날 마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기 보니까 앞에 1, 2연에 있는 부분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상당히 비슷하죠. 앞부분과 뒷부분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게 이런 식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수미상관. 뭐 다른 말로 수미쌍관, 수미쌍응, 수미상응 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인데 단어 다 똑같이 무슨 뜻이에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짝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미상관이나 수미상응으로 구조를 나타내게 되면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할 수가 있고요. 운율감을 느끼게 돼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느낄 수 있고 구조적 안정감과 주제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미상관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의 변화를 줬던 부분이 뭐냐면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기었거든요. 자, 이 봄을이라고 하는 말을 뒤로 빼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래요, 여러분. 자, 언뜻 보면은 우리가 찬란과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찬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쁘고 환희에 찬 그런 긍정적 의미라면 슬픔은 말 그대로 어둡고 우울한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논리상, 이치상으로는 함께 쓸 수 없는 말인데 이 찬란과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안에 문학적인 어떤 그런 깊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모순형용이라고도 하고요. 모순형용. 왜냐하면 모순되어 있으니까. 모순되어 있는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드러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순형용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역설법이라고도 합니다. 봄을 잃은 것이 너무나 슬프고 또 봄에 모란이 피기 때문에 기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안타깝고 슬픈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을 절묘하게 나타내는 이런 기법을 우리가 모순형용 또는 역설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순형용 또는 역설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갈게요. 자, 5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이 뭔가 봤더니 모란이네요. 자, 모란은 기다림의 정서를 담고 있다. 맞죠? 자, 모란을 기다려요. 모란이라고 하는 대상은 지금 이 화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소망이고 보람이고 가치고 기다림의 최고봉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화자가 절실하게 소망하는 대상이다. 맞습니다. 또 모란은 계절적으로 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희망, 보람, 삶의 가치 등을 상징한다. 맞네요. 근데 5번. 상실의 안타까움을 종교적으로, 여기 종교적인 내용은 1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5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6번 갈게요.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보기가 뭔가 봤더니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된 화자의 모순된 감정. 자,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었어요. 뭐예요? 답이 1번이에요. 1번.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법이라 그랬었죠. 모순형용 또는 역설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드러나는 기법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위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맞죠?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머리와 꼬리 부분이 똑같아요. 앞에 있던 내용을 뒤에 한 번 더 반복해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운율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제의식을 강조할 수 있었다. 자, 2번. 역설법을 사용하여. 맞죠? 우리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하는 부분 역설법 사용했으니까 역설법이 사용됐습니다. 맞아요. 3번. 이 작품은 기다림, 상실, 기다림의 순환적 구조가 드러난다. 맞죠? 자, 4번. 진취적 틀려버렸어요. 자, 그 김영랑의 시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여성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지 진취적이다, 강하다 이런 느낌의 어조는 아예 김영랑의 시 자체의 특성으로 맞지 않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물론이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수호제기라고 하는 한문 수필 나와 있죠. 물론 원래는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과서에는 한문으로 된 것을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정약용이 이제 자기 형네 집에 한번 갔었는데 그 형의 집에 다 이렇게 좋은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수오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집, 그랬던 거죠. 그때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자기를 왜 지켜? 나는 이렇게 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약용이 나중에 귀향을 가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사색을 한 결과
무릎을 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제서야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죠. 혼자만의 어떤 사색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바로 뭐였냐? 바로 지금 가와 나의 내용입니다. 볼게요. 천하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으로 부시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불어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왜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원래 있대요. 그냥 뭐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집도 땅도 물건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죠. 약간의 도둑이 훔쳐간다 해서 그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직 나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카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서리법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어찌 모모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형의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나는 작은 유혹에도 작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꼬임에도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그래서 나를 단단히 지켜야 된대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로 바로 가면 8번 가에 나타난 작가의 성찰 방식이라는 얘기는 깨달음의 방식이죠. 스스로 어떻게 깨달았냐 이거예요. 1번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대함. 물론 뭐 정리학용이 독서를 많이 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확대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2번 사색을 하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함. 이거죠. 지금 자신의 생각을 깊게 하면서 그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나머지는 뭐 성현의 말씀, 다른 사람의 지적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자, 9번 가의 기억의 이유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가의 기억을 보니까 뭔가 봤더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골라주면 되는 거겠네요.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 자, 왜요?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맞죠?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없어요. 천하 만물은 누가 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현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성현의 말씀도 이미 세상에 퍼져 있는데 그런 걸 내가 굳이 내 그 어떤 말씀이나 지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본문 안에 보시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간다? 이거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자아는 사소한 유혹에도 그냥 넘어가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건 나에 대한 뜻이었었고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맞죠. 천하 만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을 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나에 나타난 나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는 이익으로 깨면 떠나간다. 맞아요. 그렇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그랬고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간다 그랬고요. 떠나가도 쉽게 돌아오기 때문에 붙잡아 만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떠나가면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붙잡아 만류해야 된다 그랬어요. 떠나가면 쉽게 돌아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랬었죠. 자, 11번 이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잘못을 알면 바로 고치는 습관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무턱대고 믿으려는 태도? 이것도 이 글하고는 상관이 없죠. 3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이 수호제기라고 하는 정약용의 한문 수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적 자아이고 이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에서 나머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국어 예상문제 풀이 2차 시입니다. 어제 11번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12번부터 볼 건데요. 이제 말뚝이가 나오는 봉산탈춤을 보기 앞서서 한국문학의 개념, 범위, 특질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한국인이어야 되죠. 이럴 때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 가서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반드시 한국어로 표기한 문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한국어로 표현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국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국 문학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을 우리가 한국 문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서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이다라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한국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한국문학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의 공동문어인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 한자로 담은 것이 또한 우리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되었어도 우리는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을 시킨다 그랬었죠. 그래서 현재 한자로 표기한 문학이 아닌 과거 조선시대 이전에 한글이 아닌 한자로 표현한 그런 문학들도 우리는 한국의 문학으로 포함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의 공동문어인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한자로 표기되었어도 한국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문학의 고유한 특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문학의 고유한 특질은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한국 문학의 특질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해학과 풍자, 두 번째가 한해정서, 세 번째가 바로 자연친화다라고 하는 세 가지였었죠.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고유한 한국 문학의 특질로 꼽아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해학과 풍자가 담겨 있는 봉산탈춤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봉산탈춤 우리 뭐 잘 아시죠, 여러분? 다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봉산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춤이고요. 전체가 제7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과장은 6번째 양반과장이었었죠. 양반과장은 여러 개의 제담들이 독립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제담들은 각각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쉬 하면서 이제 말뚝이가 또는 뭐 양반이 쉬하고 주의를 집중시켜요. 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음악과 춤이 멈추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겠죠. 새로운 제담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양반이 등장을 해요. 양반이 어떻게 해요? 위험 있는 척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양반들의 위험이 이제 위험 있게 등장을 하고 그런 양반들을 말뚝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뚝이가 조롱을 해요. 말뚝이의 조롱.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말장난으로 언어 유희로 이제 이제 조롱을 하죠. 그러면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호통을 치겠죠. 양반들이 호통. 야 이놈 뭐야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러고 나서 양반들의 호통에 말뚝이가 이런 양반들 어찌 됐어 이러면서 이제 변명을 해요. 말뚝의 변명.
그러면 양반들이 또 그것에 안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양반들이 이런 것에 안심하는 것에 한 번 더 양반들의 어떤 그런 무식함,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습게 느끼겠죠. 해악적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춤을 추면서 하나의 제담이 마무리가 돼요. 이 춤은 제담과 제담을 구분하고 또 갈등이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적인 갈등의 해소는 아니죠. 이 양반과 서민들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안심하면서 춤을 춤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약간의 어떤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춤의 역할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가면은 말뚝이가 쉬, 음악과 춤이 멈춘다. 자, 쉬 하면서 제담이 시작되는 거죠. 양반 나오신다. 이게 바로 양반들의 위엄이에요. 양반이 위엄 있게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뚝이가 조롱을 하죠.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자, 이게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말 그대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언어로 논다는 얘기예요. 유희는 논다는 뜻이죠. 놀이란 뜻이에요. 언어로 논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말장난이다. 언어를 가지고 말을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장난을 치는 이런 걸 말장난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롱을 해요. 지금 양반이 위험 있게 등장을 했더니 말뚝이가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뭐래요? 야, 이는 뭐야? 하고 호통을 쳐요. 호통. 자, 그랬더니 말뚝이가 변명을 합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제상으로 계신 이세원의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말뚝이가 다시 말은 뭐 했어요? 변명을 하니까 양반들이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안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습죠. 사람들이 볼 때는, 관객들이 볼 때는.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제담이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춤은 갈등의 일시적 해소다 그랬었죠. 갈등의 일시적 해소. 자,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쉬. 자, 이제 또 다른 제담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수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진짜 양반이어서 양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상대방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양반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실제로는 양반이 아니라 서민 계층이기 때문에 짤따란 곰방대로 담배를 피워요. 이 짤따란 곰방대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관객들의 신분이 대체로 높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낮은 서민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담배가게에 가서 기다란 담뱃대를 사다가 아주 축축 걸쳐놓고 길게 담배를 피우래요. 그게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한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말만 어렵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죽전이라고 하는 담배가게에 가서 양칠간죽, 자문죽,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 다 뭐냐면은 담뱃대를 만드는 재료들이거든요. 담뱃대를 만드는 재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좋은 담뱃대로 저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개낚시를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이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양반을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가 지금 이렇게 양반에 대해서 비웃고 풍자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보고요. 문제 갈게요. 12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기역이 뭔가 봤더니 쉬 이거였어요. 쉬.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제담의 시작을 알리고 관객의 시선 집중을 유도한다. 맞죠? 이거 맞습니다. 쉬라고 하는 것이 제담의 시작을 알린다 그랬었어요. 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이게 니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 유희, 말장난으로 지금 양반이라는 대상을 조롱하고 있다. 맞죠? 야, 이는 뭐야? 이게 디귿이죠? 양반들이 호통을 칩니다. 리을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이 부분이 바로 말뚝이와 양반의 갈등이 일시적 해소가 되었다. 뭐 맞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미음을 보면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수지 말고 저 연축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뭐 이런 부분들. 자, 이거는 지금 관객들을 이 무대로 끌어들여서
관객들이 실제로는 등장인물이 아니지만 마치 등장인물인 것처럼 끌어들여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대화예요. 이건 독백도 아니고 방백도 아니에요. 방백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연극에서 관객들하고 대화를 하고 옆에 있는 등장인물은 못 듣는다고 가정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방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백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양반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백도 아니고 독백은 더더구나 아니죠. 대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시면, 자,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위와 같은 글은 봉산탈춤, 마당극이죠. 자, 마당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악공이나 관객들을 무대에 얼마든지 끌어들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자, 기억 맞고요. 관객이나 악공 등이 그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 편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이다. 자,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봉산탈춤의 전체 과장의 7과장의 내용도 각각 독립적이고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하나의 봉산탈춤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는 거고, 봉산탈춤 안에 제6과장인 양반과장의 내용에서도 여러 개의 독립된 제담들이 묶여서 하나의 양반과장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지금 이 마당극인 탈춤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돼버려요. 또 공연을 위해서 무대 장치를 사전에 제작 배치한다. 자, 이게 바로 또 마당극의 특징이 아닌 부분이죠. 마당극은 무대 장치를 사전 배치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직접 그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관객들이 이미 모여있는 장소로 가요. 관객들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당이라는 공간만 있으면 딱히 어떤 특별한 무대장치 없이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공연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극에서는 맞는 설명이지만 마당극인 봉산탈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윤이 묶여있는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시는 여러분 1단원에 나와 있었던 시였었죠. 1단원 문학의 본질에서 나희덕의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나희덕의 산속에서.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련이나 절망,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겠죠. 한 번도 그런 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무엇을?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터덜거리며 가는 길 끝에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겹고 어려움을 겪은 그 이후겠죠? 그 이후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바로 희망이고 위안이고 뭔가 의지가 되는 어떤 존재겠죠. 한마디로 이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의 위안을 주는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막무가내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겠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련, 고난, 역경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뜻, 그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맞잡을 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불빛의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 의미일 거예요. 나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나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겠죠? 자, 이러한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럴 때 작은 지붕이다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밤에 멀리에 있는 작은 지붕들이
희망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빛이라든가 맞잡을 손이라거나 작은 지붕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존재로서의 소재를 나타내는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어때요? 거대한 산줄기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원대한 포부나 너무 원대한 거대한 그런 삶의 목표다 보니까 오히려 삶에 있어서 위압감이 되고 우리에게 더 힘겨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이겠죠. 멀리에서는 참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도달해야 해야 할 목표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갑갑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대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런 거대한 산줄기보다 오히려 그 산에 갇혀있는 작은 지붕들, 그런 작은 지붕들이 나에게 어떻대요? 힘이 되는, 어깨를 감싸주는 그런 존재가 된대요. 먼 곳의 물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쉬게 한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는 일시적 편안함이죠. 쉬게 한다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쉬게 하는 것보다도 잠깐의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것보다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존재다라는 거죠. 뭐가? 먼 곳에 불빛이. 그래서 단순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잠깐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존재보다는 계속 걸어나갈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덕이 산속에서라고 하는 이런 산속에서 갇혀본 자신의 경험 또는 누군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아마도 먼 산줄기보다도 또 어둠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런 따뜻한 불빛, 누군가 나에게 맞잡아 줄 손, 작은 지붕들, 이런 것들, 먼 곳의 불빛,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로 내용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로 바로 갈게요. 14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경험으로 적절한 것은, 자, 화자의 경험으로 적절한 거, 나그네를 따라 오래 산속에서 걸었던 경험. 여러분, 여기서는 이 나그네가 바로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나희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누구든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겠죠. 그런 나그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다. 불빛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쉬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산속에서라는 시였다라는 점에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2번. 별빛을 나침반으로 삼아 길을 찾았던 경험. 이것도 전혀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경험. 이거죠. 그렇죠?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경험이 바로 그때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바로 그 거대한 어떤 산줄기보다 작은 지붕들이, 불빛의 따뜻함이, 누군가 맞잡아주는 손이, 먼 곳의 불빛이 희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5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뭔가 봤더니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시련과 외로움, 절망 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죠. 맞죠? 니은 누군가 맞잡을 손은 희망과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를 가리킨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은 뭐예요? 디귿이 거대한 산줄기는 나그네를 감싸주는 대상인가요? 여기서 지금 나그네를 감싸준다기보다는 너무 원대한 포부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삶의 목표 이런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이라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거대한 산줄기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리을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그네를 쉬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이다 그랬었죠?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불빛은
그냥 단순히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미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랬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나그네가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그 불빛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단순히 지금 당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불빛이 바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다 맞는데 3번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학습지에 대한, 우리 힌트지에 대한 문제풀이는 모두 마쳤고요.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코로나에 집에 계속 계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안녕.